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전업투자연구 소장님의 부동산 법인 강습 계속 보시죠. 그러면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저 그림이 아니라 책 그냥 표지 제가 딴 거예요. 소액 투자로 건물주 되는 경매 NPL 지표. 그럼 요걸 봤을 때, 여기서 소액은 얼마를 투자하는 게 소액이냐. 제가 이 책을 볼 때 첫 번째가 그래요. 소액은 얼마가 소액일까? 얘가 말하는 건물은 얼마짜리 건물일까? 이 정도 건물, 500억짜리 건물을 500만 원 투자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제목에서. 과연 소액이 얼마인가? 이 건물은 어느 정도 건물인가? 뭐 요즘 한참 유행하는 거 있죠? 상가 투자?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이요. 찾아보세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간 그렇게 강습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꼬마 빌딩을 매물 찾기도 힘들고요. 경매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그 소액 투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경매도 나왔고 MPL도 나왔고 GPL도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 제목만 가지고도 이 뜻을 다 해석하고 이 책을 봤을 때 내용이 맞아떨어지면 이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서 소액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저 금액이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00이면 광주의 아파트 많이 사면 두 채까지 사고요. 한 채는 무조건 살 수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이 정도가 소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부동산 투자할 때 소액을 투자할 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썩어가는 뭐 서울 경기의 반지하 같은 거를 엄청 싸게나 경매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분양권 입주권이야 뭐 소액으로 투자해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매매를 할 것인가, 이 소액을 투자를 하려면 이 소액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소액은 제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나는 뭐 소액 쉽게 뭐 껌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돈.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해도 투자할 수 있는 돈. 잔고 신경 안 쓰고 뺄 수 있는 이 정도를 저는 소액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얼마냐? 부동산 투자하는데 1,000만 원도 안 된다, 소액이. 그러면 이거 말고요. 저 조금 있다가 해외 구매대행이나 다음에 그거 할 때 강습 들으세요. 돈 1,000만 원은 된다. 그럴 때는 부동산 투자 소액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힘들고요. 그래도 매매나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갖고 경매, 공매 못해요. 경매나 공매를 요즘 하시려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하 4천에서 5천. 많으면 1억이요. 그 다음에 3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경매가 부동산 갭 투자 소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MPL이나 GPL. 뭐 5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요. 10원짜리 하나 안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투자자만 있으면. 근데 투자자가 MPL이 뭔데? GPL이 뭔데? 이거 안전하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습을 하는 거예요. MPL이 굉장히 안전하고 GPL은 더 안전한 거고,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연 12%는 충분히 누구나 벌 수 있고, 이런 방법. 내가 부동산을 몰라도 투자만 해서 12%벌 수 있는 투자자 한 명만 있으면 나는 MPL 공부만 해서 투자금 하나도 없이 돈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MPL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MPL 공부를 해놓으시면 내가 투자금 없고 투자자만 있어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어. 그 투자자는 부동산을 몰라도 돼. 내가 사기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할 정도의 친분만 있으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액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투자 물건이 적어요. 확실히. 왜? 대상이 적으니까. 주식도 똑같잖아요. 내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은 코스닥밖에 몇 개 없다니까요. 근데 100만 원 해봤자 LG는 못 산단 말이에요. 한 주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 물건, 아이템은 적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주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여러 개의 주택을 투자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힘들어요. 소액 투자를. 매물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매물 구하기 또 쉬워요. 그 쉬운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왜? 투자금이 적을수록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요. 투자금이 많을수록 전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에 따라서 투자 종류가 좀 바뀌어요. 전문 지식이 많고 어려운 투자를 할수록 투자금은 줄어들고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할수록 투자금이 줄면서 수익률이 올라가.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하셔야지. 공부를 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봐요. 그럼 주식이 쉬워요? 부동산이 쉬워요? 100% 부동산이 쉬워요. 부동산은 올라갈
부동산을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찍어주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법이거든요. 경매도 법이고 MPL도 법이에요. 분양권 입주권 다 법이에요. 법이 민법도 있고 세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그런데 법이란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법의 테두리 방법대로만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주식은 엄청 좋대.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엄청 좋대. 그래도 뭐 바닥 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법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법 말고 돈으로 해결되는 건 또 큰 문제가 안 돼요. 전문가가 있는 거. 뭐 경매 하시는 분들이 경매가 보통 세 가지가 단계가 있거든요. 입찰해서 낙찰받는 법. 그다음에 소유권 대출 받아갖고 명도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 받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출구 전략 파는 거. 이게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경매를 공부를 시켜보면 사람들이 어쩌냐면 뭐가 제일 어렵냐고 하면 다 명도 얘기를 해요. 명도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 명도가 너무 어려운데. 아, 낙찰도 안 받는데 명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낙찰을 받아야 명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후예요, 기후. 그러면 명도는 공부 안 해도 되냐? 명도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도는 돈만 주면 해주는 업체, 돈만 주면 법에서 다 해줘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명도를 가서 합의를 보는 거지. 나는 필요 없다. 나 합의 안 보겠다. 돈 주겠다. 돈 주면 명도 다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돈으로 해결된 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하면 어쩐다? 투자금이 준다. 그래서 수익률은 올라간다. 아셨죠? 그래서 명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전문 지식이 많아서 투자금을 줄이는 거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몰라도 돼요. 돈이 많거나 법으로 해결해 주거나 돈 주고 해결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룰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 투자 주체, 이게 이제 또 핵심이 되는 거죠. 제가 차명이라고 했는데 개인 외에 다른 명의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엔 참 많았죠. 차명 계좌도 많이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요즘엔 차명 구하기 힘들죠. 식구를 제외하고. 개인. 굉장히 빨리 의사결정하고 있고 내 거도를 내가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금 다 안전해요. 대신 문제가 뭐다? 개인은 다주택에서 제한되고 양도세도 중과되고 요즘에는 대출도 제한돼 있죠. 그럼 차명은 뭐냐? 가족 명의가 제일 안전해요. 가족 명의가 제일 안전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식구니까 가족 명의를 쓰기 위해서 차명을 만들려면 가족 명의를 늘리려면 뭘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어요. 세대 분리를 해야 돼요. 세대 분리를 해야지 내가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30세가 안 됐어. 결혼을 안 했어. 그래도 별도의 개인이 명의를 분리해가지고 같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 분리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럼 세대 분리 공부만 하면 명의를 하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자식이 20대 이후다. 30대는 안 됐다. 그러면 무조건 세대 분리하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차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장 안전해 가족이기 때문에. 제 생판 모르는 3자 명의. 3자 명의도 저희가 뭐 다양한 근저당이라든가 확정일자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타인 명의를 썼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고 얘가 또 먹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차명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을 찾은 게 뭐냐? 법인이에요. 또 다른 아바타예요. 법인을 하면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나와요. 그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거가 법인이 스스로 가가지고 행사를 못하니까 대표자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거지만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가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아요. 법인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한 주소지에 여러 개를 낼 수는 없지만 주소지만 다르면 계속해서 법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의로 대표, 내가 개인이지만 법인 대표로 법인을 10개를 가져도 되고 20개를 가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법인 운영이 너무 어렵대. 기장료도 비싸대. 그리고 요즘에는 법인 종부세라든가 주택 투자에 대해서 제재가 많대.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운영이 어려운 거는 법인 공부를 해서 운영이 어렵지 않다는 걸 배우면 되는 거고 기장료가 높으면 기장료를 낮추면 되는 거고 법인 제재가 빠져나갈 만한 아이템만 찾아서 투자하면 돼요. 그렇게 투자하니까 법인 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험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단점을 극복하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 단점을 극복해서 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법인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공부해보면 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었구나. 기장료 너무 비싸요. 기본 11만 원.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할 때 최소 아무것도 안 해도 44만 원, 한 2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팔면 뭐 80만 원, 100만 원, 뭐 매출 좀 있으면 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3, 400만 원씩 기장료가 나가요. 그럼 운영하기 부담스럽죠. 요것도 줄이는 방법, 요거 하죠. 법인이 아바타여가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되냐면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금채권은 100% 임금채권은 상위법이에요. 임금채권은 굉장히 상위법이에요. 경매에서 보시면 민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임금채권이. 그래서 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임금채권이 있으면 임금채권이 먼저 경매에서 돈 받아가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금채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통 법보다 상위에 있어요. 걔들이 먼저 해요. 그다음 불법행위. 세금계에서 왕창 끌었다든가 대포통장 만들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법인 대표한테 책임이 전가돼요. 근데 이 외에는 전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법인으로 상가를 운영하다가 망했어. 그럼 망한 거예요. 그 법인만 날아가는 거지. 이게 개인한테 안 와요. 단 이런 경우가 있죠. 신생법인이 부동산을 대출받으려면 인보증을 쓰라 가죠. 대표자 인보증.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 보증을 넣으라고. 그럴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 날아갈 수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인보증을 넣지 않고 내가 투자해서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를 사서 투자하다가 쉽게 말하면 내가 기업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고 전세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야. 근데 안 구해지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그래서 법인을 전세금을 안 돌려줬더니 저쪽에서 경매가 걸렸어. 그럴 때 법인 대표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저희는 그러면 좋다고 얘기하죠. 야, 너 거 이번에 경매 들어갔니? 그거 내가 살게 해갖고 제가 경매에 들어가서 70% 낮은 가격에 또 사드려요. 그래서 전세 또 내주면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스터디도 하셔야 되고요. 정보도 교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란 건 뭐냐면 법으로 만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상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영리법인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법인. 그리고 이거 말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많이 아실 필요 없군요. 뭐만 아시면 되냐면 한명합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요. 일본 자본과 합자해서 만든 합자회사. 일본에서 한참 70년대, 80년대, 나이가 너무 티나는데 합자회사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요. 한명회사는 이름과 이름, 개인과 개인이 합쳐진 게 한명회사예요. 이런 것들은 인적회사라고 하는 거는요. 책임을 다 져요. 이건 개인회사하고 똑같아요.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아요.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으로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상가 투자를 개인으로 하다가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서 망했다? 그러면 내 개인 아파트까지 다 뺏겨요. 근데 법인으로 상가 투자를 하다 망했다? 그럼 이 법인만 날리고 내 개인의 명의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경매하는데 좀 위험해. 잘못하면 이거 쪽박 찰 수도 있을 것 같이 위험한데 이런 거는 다 법인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왜? 세금이나 임금채권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대표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아요. 경매에 넘어가도. 그게 쫓아오질 않아요. 개인한테.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이 명의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내가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아파트 개인 명의로 가져가야죠. 그런데 상가라든가 기업 투자는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안 돼도 어째요. 법인만 날리면 끝. 물적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에서 주식회사예요. 여기서 이 뜻은 뭐냐면 유한, 책임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한, 책임에 한계가 있는 거. 무한 책임은 개인 회사들이에요. 합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괜찮고 자본을 낸 사람은 유한 책임이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등기비 아끼려고 유한회사를 많이 설립하고요. 대표적으로 유한회사를 세우는 애들이 대포통장 만드는 애들이 공유오피스를 차리면은 싸게 임대료 내가지고 유한회사 차려갖고 통장 만들어서 대포통장 하고 나서 날르고 도망가는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개인과 또 개인 사업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번호로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하고 개인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는 있지만 이건 합쳐져서 한 개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한 법인이고 대표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대표자가 한 명이고 법인이 여러 개더라도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되어서 아예 별개로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